이제 311쪽에 이번에 상환적연표인데, 상환적연표와 원금상환곡선인데요. 그 밑에 이제 상환적연표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원리인데, 예컨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동일한 논리인데, 1,000만 원을 빌렸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대출의 기간은요, 이자 10%이고 기간이 이 10년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는 제가 3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달라진 거는 이제 기간만 조금 길게 잡았어요. 네. 뭐 현실에 가깝죠. 10년이다. 그러면 해마다 얼마씩 내야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아까 뭘 썼을까요? 돈 빌렸다 그럴 때는 감채기금이에요, 저당상수예요? 그렇죠. 저당상수죠. 그래서 여기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얼마짜리 찾으면 돼요? 저당 상수 책에 있죠? 5년짜리요? 10년짜리요? 10년짜리 한번 불러주세요. 얼마예요? 0.1627 쪽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줄여서 쓰면 0.163 정도인데, 0.16 올려서 반으로 3 정도인데, 세 자리까지도 제가 계산이 좀 어려워서 두 자리로 맞게 암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0.16까지만 쓰자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1,000만 원 곱하기 0.16이니까 해마다 은행에다가 얼마를 내면 된단 말이냐? 160을 내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 160만 원 안에는 원금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금과 이자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원금만 내면은 100만 원씩만 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해서 정확하게는 원리금 합계액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원리금 합계액이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분석하면 원금하고 리자를 더한 합계금액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줄여서 그냥 계라고 쓸게요, 앞으로. 그러면 이 안에는 원금만 있다고요? 원금하고 이자가 있다고요? 원금하고 이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원금과 이자로 각각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예요. 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물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계산 문제로도 벌써 지금 3번 나왔죠.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이 하나, 두 개 나왔고, 이 방식이 지금 3개 나왔는데, 어쨌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이 원금과 이자 중에서 뭘 먼저 계산해야 되느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이자. 그러니까 원금은 절대 먼저 계산이 안 돼요. 원금은. 그런데 이자는 계산할 수 있다. 보세요. 이자는 빌린 돈이 얼마죠? 1,000. 이자가 얼마죠? 자, 그러면 1,000만 원의 10% 이자는 얼마를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는 계산돼요. 그런데 원금은 즉시 계산은 안 돼요. 방법이 없어, 원금은. 바로 계산할 방법이. 자, 그러면 이 160을 은행에 냈지만 이 안에 이자가 100이라고 이야기죠. 그럼 나머지 60은 뭐겠어요? 이자예요, 원금이에요? 그러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빌린 돈 1,000만 원에서 원금 60은 갚았다 그 이야기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 까나간다. 네, 까나갔다.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예요? 1,000이에요? 60을 뺀 940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저당 잔액이라는 건데, 자, 이제 조금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은행에 160을 냈지만 이 안에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1,000만 원의 10%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940의 10%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갚았던 60은 이제 이자 낼 일이 없으니까 전체 빌린 돈 1,000의 10%가 아니고 잔액의 10%. 이자는 항상 잔액의 10%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둘 중에 먼저 계산할 게 뭐라고요? 이자. 이자 계산은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고? 잔액. 왜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냐? 1,000이 잔액이니까. 갚은 적 없으니까. 그래서 940의 10%가 얼마냐 하면 94. 그럼 여기서 이제 94를 뺀다 이야기죠. 빼기는 제가 할게요.
그게 66만 원 남는 건데 그거는 원금일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66을 까 나갔어요. 그럼 잔액이 얼마가 되느냐? 66 빼면 되죠. 66. 그래서 874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는 2년 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874의 10%, 87.4인데 앞으로 저는 무조건 소수점 이하는 버리겠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절사, 잘라낸다, 잘라서 버린다고 이야기인데, 반 올림 한다고요, 반 내림 한다고요, 그냥 버린다고요. 그냥 버릴게요. 왜냐하면 소수점까지 따지면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각자 딴 생각하니까. 그래서 버려버리고, 자, 이 중에 87이 이자다. 그럼 나머지가 73인데 이거는 얼마가 되느냐? 원금이다. 원금. 그럼 갚았으니까 또 남은 게 얼마냐? 871만 원이죠. 그러겠죠? 그런데 소수점 계산 801만 원이겠죠? 73을 빼면. 그런데 소수점 계산하면 정확하게는 800.4예요. 그러니까 0.4 버려버리면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년간 계산할 수 없을 거 있을까요? 있겠지. 뭐 이거 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계산기 가지고 천천히 하면 되겠죠. 이걸 연습 안 하면은 나중에 금융에서 힘들어요. 이건 좀 연습해야 돼요. 진짜로.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그전에도 좀 했거든요. 꼭 해야 된다 복습을. 근데 안 하시는 것 같아 좀 걱정인데요. 안 하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큰일 나요. 진짜. 이건 진짜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문제가 대략 기출이 15개가 이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뭐 방법이 별로 없어. 일단 한 개는 무조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 김에 이제 10년간을 여러분이 계산했다 치고 조금 더 갈게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 갚은 돈이 얼마냐 하면, 자 3년 기준으로 갚은 돈이 얼마냐면 요거 3개죠. 요거 원금 3개 갚았죠. 갚으면 대략 이거 계산하면 대략 얼마가 되느냐면 200만 원 되고, 그러면 앞으로 갚아야 될 돈, 즉 남아있는 잔금이 얼마냐 그러면 800이죠. 뭐 1000에서 200 갚았으니 800 남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빌린 돈 1000에 대해서 200은 20%가 되겠는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갚은 돈의 비율이다 그래서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용어도 뭐 시험에서는 여러 차례 나왔죠. 그러면 1000만 원 빌린 돈에 대해서 800만 원은 몇 프로예요? 80%. 이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남아있는 돈의 비율이니까 잔금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남은 돈 80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단어가 좀 어려워요. 미 상환 저당 잔금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시 나중에 또 뒤에 나오니까 반드시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안일 미자입니다. 안일 미자. 그러니까 아직 상환하지 않은 돈이다 그 이야기. 아직 빌린 돈 중에서 아직 상환하지 않아서 남은 것,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갚지 못하고 남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당잔금인데 거의 비율 잔금 비율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두 개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을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20% 더하기 80%니까 당연히 100%죠. 100%가 정수로는 1이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가능할까요? 만일 둘 중에 하나를 몰라요.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게 1이라는 관계에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잔금 비율은 요거를 이항하면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이다. 즉 1 마이너스 20%가 0.2니까 0.8이다 라고 계산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13회 때 나왔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상환 비율을 모르고 잔금 비율만 알고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상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이항에서 계산할 수 있겠죠.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뭐랑 똑같단 말이냐? 잔금 비율하고 같다.
1-0.8이 0.2니까 그래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래프. 이 안에 지금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지금 집어넣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 횡축이 기간이다. 그래서 1년, 2년부터 해가지고 10년이라 치자. 여기까지가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종축이 금액인데, 자, 여기에 160만 원이라고 칩니다. 160. 그러니까 우리는 해마다 은행에다가 이 160만 원씩 돈다발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돈 빌렸으니까 16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를 바꿔서 갖다 주면 다발이 되겠죠, 이게. 장수가 많겠죠. 1,600장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갖다 줄 때, 자, 여기, 이자는 처음에 얼마였죠? 이자는? 160 중에 100만 원이었죠? 이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작아져야죠. 왜냐하면 상환에 가니까, 잔액이 점점 작아지니까, 갚아 나가니까, 갚아야 될 잔액이 점점 작아지죠? 저당 잔액이. 고로 이자는 많아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작아지고, 원금 보세요, 원금. 원금은 여기 60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60. 점점 작아지겠어요? 당연히 많아지겠어요? 많아진다. 그래서 원금은 이렇게 점점 많아진다 그 이야기죠. 그래프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조금 수리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덜 수리적인 사람들은 이해 잘 안 되죠, 이거.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 뭐 수학을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뭐 수학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뭐 원래부터 못하는 걸 어쩌라고. 그래서 계론 합격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60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중에 여기까지가 100만 원이다. 이게 뭐라 그랬죠? 원금의 이자예요? 그럼 남아있는 거 이거는 뭘까,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뒤로 갈수록 이자가 작아지니까 원금은 작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그래프로 그린 것 뿐이에요. 파란 색깔이. 이해하셨죠? 여기 점점점 이렇게 원금이 많아지는 거를 그래프는 원점이 0이니까 처음에는 작았다가 많아지는 걸로 그려야지. 이해하셨죠? 계속 이렇게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 그럼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어려운데 이해 잘하셨어요. 나머지 마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점은 지금 점선이 있는 점은 전체 160 중에 약 절반이 이자이고 약 절반이 원금이 되는 점이에요. 이 둘이 만나는 점이 정확하게 절반은 잘 안 나와요.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완벽하게 반반 되는 점은 거의 없고 이자가 조금 더 많은 점에서 원금이 많은 점은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대략 만나는 점이 기간의 중간에 있는데 요거는 전체 기간 대비해서 얼마냐 그 이야기죠. 전체 10년 중에 딱 중간에 되는 5년이 되는 시점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보다는 뒤쪽에 있는데 약 전체 기간의 3분의 2 정도 기간에 원금과 이자가 반반씩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맨날 160을 은행에 갖다 주고 있지만 첫 해에는 그 160 중에 절반인 80만 원이 원금을 갚았어요. 절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갚으려면 5년 갖고는 안 돼요. 한 7년 근처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약 3분의 2 기간인데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왔어요. 조심할 건 중간 2분의 1 기간이 아니고 3분의 2 기간이 뒤쪽이다. 그런 걸 기억하는 거다. 자, 확인하죠. 여러분, 311쪽에 보시면, 자, 세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니까, 매 기간의 저당 지불액을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으로 나누고, 원금의 미상환분을 하나의 표에 나타낸 것을 상환조견표라고 한다. 밑에 보니까 잔금도 있고, 잔금 비율도 있고, 뭐 저당 지불액이 전체 금액이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자하고 원금으로 나눴으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간이 20년인 거예요. 20년이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10년으로 한 거죠. 이제 뭐 이 예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제 숫자로 표시한 게 저니까.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은 10년으로 나누면 대충 원금은 100이겠다 뭐 이런 느낌이 금방 오잖아요. 그래서 10년으로 한 겁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쓸 때는 막 숫자들을 바꿔서 쓰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 쓰면 저작권에 걸리니까. 뭐 1억도 썼다가 뭐
그러니까 이해가 더 어렵지. 자, 가로 2번. 원금 상환 곡선과 이자 지급 곡선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그래프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림은 매 기간의 저당 지불액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자 지급분과 원금 상환분으로 나누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횡축은 저당 기간, 정축은 저당 지불액, 돈이죠. 총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몫을 나타낸다. 됐죠? 기간 초기에는 저당 지불액 대부분이 이자 지급분으로 충당되므로 원금이 상환되는 건 얼마 안 된다. 우상향하는 원금 상환 곡선은 원금 상환 곡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향하니까 우상향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사도가 점점 급해지는 모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금 상환분은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로 가면 적어진다고요? 점점 많아진다고요? 점점 많아진다. 그렇죠? 그러나 이자 지급분이 이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맨 밑에서 5줄 올라오시면 원금 상환 비율은 뭐 그런 거 있나요? 원금 상환 비율은 기간수와 이자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대략 만기에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 원금의 반이 상환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략 3분의 2 기간이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니까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다 그랬는데 잔금 비율이죠. 때로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택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수가 있다. 만기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그 시점을 중심으로 미상환된 원금을 계산해야 한다. 저당 대출액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 하고 이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잔금 비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바로 이 잔금 비율의 개념이 또 시험에 나왔어요.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 전체 대출액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을 잔금이라 한다. 여기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계산 방법까지는 필요 없어 그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알아두면 좋긴 한데. 그런데 나중에는 한 3월이나 5월 달쯤 되면은 제가 넘어가 보세요. 그 뒤에 T시점의 잔금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공식이 있나요? 그 공식을 유도해 볼 거예요. 그래야 풀리는 문제가 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유도할 건데 뭐 유도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별거 아니고 한 3월달 넘어가면 하자고요. 됐고 넘어가서 여러분 가로 2번에 상환 비율이라는 거 좀 볼까요? 상환 비율 공식은 아직 놔두시고요. 상환 비율 보시면 이것도 이제 개념 보죠. 부동산 평가에서 잔금 비율뿐만 아니라 상환 비율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감정 평가에서 많이 씁니다. 이쪽은 워낙 평가사들이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당 대북 중에서 원금 상환액은 자본 가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됐고 말만 어렵고 큰 의미 없고 따라서 다음이 중요합니다.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요? 잔금 비율이 그런 건 기억해야 돼요.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이 된다. 그럼 때 상환 비율 공식은 그건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아예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옆쪽에 보니까 이제 핵심 정리가 있는데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 미상환 잔액 뭐 이런 것들의 계산 공식이다 그랬죠. 그래서 위쪽은 다 놔두시고 여러분 그 이번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그랬는데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잔금 비율 더하기 상환 비율은 얼마가 된다고요? 1이 되고 그거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잔금 비율 이퀄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이 된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잔금 비율 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천천히 하자고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연금 현가 기술을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자. 조금 더 공부가 됐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복습이 되면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공식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할 거예요. 공식을 유도도 하고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래서 암기는 일단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방법을 그때 알려드리겠다. 이건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뭐 거기다가 공식을 얹어가지고 뭐 유도를 한다?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거 복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317쪽으로 가시죠. 예. 어려운 거는 이제 거의 했고, 이제 317쪽 제3절에 현금으로 측정 방법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제가 지금 3월달에는, 4월달에는요, 뭐, 요 정도면 이제 뭐 요약집은 나올 거예요. 뭐 요약집은 보통 3월 말에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기 안에 된다 그랬는데 뭐 충분합니다. 3월 말이면. 네. 그래서 뭐 요때쯤 나올 거고, 출판사를 통해서 낼 거니까. 뭐, 그러고 3, 4월 달에는 제가 이제 별을 달아 드릴게요. 하나, 뭐 별 2개, 별 3개, 뭐 이렇게 아예 정확하게 달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도 그어 드릴 텐데, 이제 그때 3, 4월 달에는 저는 문제 안 풀 거예요. 지금 11, 12하고 1, 2월 달에 홀수, 짝수 다 문제 다 풀었죠? 그러니까 3, 4월 달에는 문제 안 풀고 제가 밑줄을 그어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자, 몇 페이지 몇 대 줄부터 어디까지 밑줄 좀 그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게 따로 시간 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어요. 밑줄 그어서 책을 들여도 보고, 사이트에다가 밑줄 그어가지고 뭐 PDF 파일로 놔두기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다 힘들어. 책을 나눠주면은 책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난리야 또. 원래 취지는 제가 한 권 밑줄 그어서 주면 한 사람이 그러면 2권 되잖아요. 그러면 4권이 돼야 되고 8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빌려줘.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자기가 책은 갖고 있는데, 원본을 갖고 있는데 제 거죠. 갖고 있는데 빨리 그어야 될 거 아니야? 바쁘다고 안 그고 계속 갖고만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싸우더라고 또.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불러드리려고. 그러니까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자 찍어 놓으니까 집에서 동영상 보고 밑줄 그어도 되겠네. 어쨌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3, 4월 달은 이제 그렇게 가니까 지금 이제 복습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 4월 달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거의 가요. 제가 거의 지금 이제 안 한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저번 거를 모르면은 뭐 넓히고 싶어도 못 넓혀 제가. 이걸 이해 못 하는데 뭘 어떻게 또 넓혀. 그러니까 진짜 하셔야 돼 이제. 자, 네. 317쪽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아들으셨죠? 네, 1차 안 하면 어쩌려고. 1차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2차는 알아서 하라고. 2차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저는 2차 관심 없어요. 여러분 2차를 공부하든 말든 아무 관심 없다고. 나는 나 1차만 붙이면 될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그런데도 신경을 써. 그래서 암기 덜하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한지 아세요? 이해시키려고. 1차에서 암기를 시켜버리면은 1차 공부 이해는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2차를 어떻게 해? 1차가 안 되는데. 무슨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1차에서 어렵게 강의해가지고 잡아버리면 2차 합격률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수석 절대 안 나오고요. 무슨 수석이 나와. 공부를 뭐 점수가 나와야 수석을 하지. 네? 그러니까 좀 제가 하자는 대로는 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약속하시라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제가 책임지는 거라 그랬죠. 제3절에 현금 수채 측정 방법이다 그랬는데, 자, 이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동산의 전 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대상동산을 운영하는 예상 보유기간 동안에 국한하여 행해진다. 아직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내가 3년 가지고 있다. 앞으로 3년 있다가 팔 거다. 그러면 3년간만 추정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상 보유기간. 투자자는 대상동산에 관한 과거 자료나 기타 시장 자료 분석을 토대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입과 지출을 추계한다. 투자자의 이 같은 분석을 부동산 투자 분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은 저번 주에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뭐 마저 봐버리죠. 그러고 설명드릴게요. 자, 부동산 투자 분석은 투자 결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사항이다. 방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드렸고요.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입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상동산의 운영 때문에 나오는 소득이득이고,
저번 주에 투자의 장점 뭐 그런 거 할 때 했죠. 예.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처분 시 생기는 자본이득이다. 팔아먹을 때 시세 차익이 있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 처분 시 자본 손실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소득이득의 계산 과정이 소위 영업의 현금 흐름이고 그 밑에 큰 1번이에요. 자본이득의 계산 과정이 지분 복귀액이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분 복귀액이 저 뒤쪽에 있죠. 그래서 영업의 현금 흐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319쪽에 큰 변에 매각의 현금 흐름에서 가로 안에 지분 복귀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용어부터 설명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현금 흐름이다 또는 현금 수지다라는 용어는 대단히 자주 쓸 거고요, 우리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캐시 플로, 현금이 흘러간다, 캐시 플로인데, 요즘은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려고 하고요. 예전에는 현금 수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제 회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현금 수지는. 어쨌든, 이 현금 수지 그러면은 이게 수입하고 지출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현금 유입이에요. 들어오는 돈. 지출이 뭐냐 그러면 나가는 돈이죠. 현금 유출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투자자를 중심으로 보세요.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인가를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돈이 있는데 그거는 나한테서 돈이 나가죠. 나가는 돈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현금이 흘러나간다 그래서 흐를 유자 날 출자 써서 현금 유출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다 그래서 뭐 하나 샀다. 그럼 뭐 들어오는 돈이 있을 텐데 들어오는 돈을 뭐라 그러느냐. 흐를 유자 들 입자 써서 현금 유입이다 라고 표현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유출 그러면 흘러나가는 돈이니까 요거는 이제 당연히 내가 투자한 돈이고 유입이죠. 유입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돈이니까 내가 벌어들인 돈이겠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어떨 때 투자를 할까요?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할 때 누가 많을 때 투자하겠어요? 지출이요, 수입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수지 맞는 장사가 됐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말이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과학적인 언어임에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많은 진리가 들어있는데 다시 말해서 유입이 유출보다 적을 때 투자한다고요? 많을 때 투자한다고요? 많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 하나하나가 참 잘 만들어진 단어들이 많습니다. 뭐 수지가 많네 안 많네 이런 것도 아주 직관적이죠. 자, 그럴 때 잘 보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기간에 따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조금씩 제가 이제 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투자하려면 취득을 해야 되겠죠, 취득? 저번에 투자의 3단계에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취득 과정하고 운영 과정하고 처분 과정이 있다. 그럴 때 취득할 때는 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1억짜리를 사야 되겠다. 그럴 때 들어가는 내 돈을 뭐라 그러느냐. 이게 현금의 유입이에요, 유출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투자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 그래서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돈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연간 단위로 1,600 정도 들어온다 치자. 투자 1호는 제가 별 이야기 없으면 연간 단위라 그랬어요. 연간 단위.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은 뭐라고 부를 거냐. 운영을 통해서 들어온 돈들이다 그래서 운영 수지이다. 또는 부동산 영업을 통해서 벌었다 그래서 영업 수지이다. 물론 시험에 다 나왔던 용어들이에요, 지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 그러느냐. 영업을 통해서 벌었다 그래서 영업의 현금 수지이다. 또는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의 제목이 영업의 현금 흐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처분하면은
1억짜리가 가격이 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2억 정도까지 올랐다 치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투자 기간 말. 지금 전형적인 보유기간은 3년으로 봤을 때인데 3년 보유한다 가정할 때인데 기간 말 재매도시. 정확한 용어는 길어요. 기간 말 재매도시 지분 투자자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이에요. equity reversionary value. 지분 투자자에게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지분 복귀액이다. 그런데 이걸 줄여가지고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지분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걸 뭐라 그러느냐. 지분 복귀액이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는 아까 내 돈 투자하는 거니까 유출이라 그랬죠? 이건 뭐예요, 이거 지금? 들어오는 돈들 이런 거. 유출이에요? 이것들은 유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려면 이렇게 유입과 유출이 얼마인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어떨 때 결정한다 그랬어요? 유출이 많을 때요? 유입이 많을 때요? 이건 뭐 동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겠죠? 야, 너가 1,000원 써가지고 1,000원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은 살래 말래 물어보면 다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결정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유입과 유출이 얼마인지를 봐서 비교해서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나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예상 안 해도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뭘까요? 투자할 돈 유출이요, 유입이요? 주로? 이건 다 아니까. 그러니까 뭐가 궁금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쪽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거의 1번의 영업연금 흐름이다. 다시 말해 영업수지다 그런 이야기죠. 요거는 여러분 이거는 저번 과정에서 들은 즉시 외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외우자 그랬죠? 그렇죠. 순, 전, 후.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오늘 즉시 외우는 게 좋겠어요. 이 안에는 기출문제가 20개가 조금 넘게 들어있습니다. 20개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감정평가 쪽까지 하면 이제 20개 좀 넘죠. 평가에서만 한 대략 5개 나왔으니까 수익방식 쪽에서 이 부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만일 이게 기억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진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순서니까 자, 가능조소득이다. 가능조소득이다. 자, 두 번째는 유효 조소득이다. 세 번째는 영업소득 줄여서 순소득. 네 번째는 세전 현금 수지이다. 다섯 번째는 세후 현금 수지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영어 잉글리시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뭐 멋낼 때나 필요하지 필요 없고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순서 무조건 가유 순 전 후. 글자마다 하면 뭐 세가 되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계산 과정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12월 과정에서는 요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일이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 가능조소득에서 유효를 구하려면 빠질 게 있고 더할 게 있다 그랬죠. 예, 빠질 게 뭘까요? 불러보세요. 빠질 것 공실 및 불량국제 충당금이고 더할 게 뭐냐? 기타 소득.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유효조소득에서 조소득을 다른 말로 총소득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순소득, 순선소득 구하려면 마치 순이익 구하듯이 뭘 빼야 된다 그랬죠? 경비 그렇죠. 경비. 그래서 여기서 빠지는 게 영업 경비예요. 자,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는 누구 몫이라 그랬느냐? 누구 몫이라 그랬어요? 순수한 지분 투자자. 그렇죠. 지분 몫이다 그랬죠. 그러면 순수한 지분 몫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 중에서 순소득 중에서 은행 줄 건 떼먹어야 될까요? 줘야 될까요? 아까 여러분 이미 해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겠죠. 연결까지는 아직 쉽지 않을 텐데. 근데 1억짜리 살라고 대출 좀 받았다 치자. 대출? 그래서 은행에 내는 돈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임대료 다 내 거라고요? 은행에 줄 건 빼줘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은행에 줄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잉글리시에는 말 그대로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데빗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한글로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데빗이 부채니까 부채 서비스액. 서비스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을 못한 거죠, 지금. 그래서 부채. 요건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은행에 내는 돈에는 아까 원금만 있다 그랬어요. 원금과 이자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괄호넣기로 나왔어요.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원금과 이자,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의 합계다. 예컨대 14회 때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네모하고 네모 안에 알맞는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뒤져봐도 부채 서비스액은 말이 없어요. 다 외워놨는데. 그럼 답이 4번이었는데 뭐라고 나왔냐.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액의 합계. 이렇게 나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다라는 거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죠. 조금 어려운데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러느냐. 저당 지불액이다. 돈 빌리면 지불해야 되는 돈이다 그 이야기. 저당 지불액이다. 그래서 이 세 개는 같은 용어인데 제가 같은 용어를 항상 이야기하면서 앞에나 뒤에서 굳이 외우시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부증성 그러면 비생산성이다, 뭐 부동성 그러면 지리적이적 고정성이다, 비이동성이다, 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외우세요라는 게 몇 개 없는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 개 다를 아주 자주 써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난리를 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전임금수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세후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금 빼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소득세. 뭐 여러분 세법에서 공부하시는 소득세 빼주면 된다 그래요. 소득세.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일단 여기까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계산과정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를 하나 만들어 보면 예를 여러분 제가 이제 2억짜리 원룸 같은 거 아니 뭐 고시원 같은 거 조그만한 방 10개짜리 하나 산다라고 치죠. 그럴 때 내 돈이 1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았다 1억을. 그런데 이건 방이 10개고 방당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300만 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별 이야기 없으면 투자이로는 연간 단위라고 했으니까요. 300 그래서 깜짝 놀랄 필요는 전혀 없어요. 12개월로 나누면 월간 2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방은 요즘은 없어요. 사실은 고시원도 없고 독서실 뭐 좀 좋은 독서실 이 정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거의 없는데 워낙 싼 거라 치고 한 300 번다고 치자. 그럴 때 가능조 소득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Potential Gross Income이다라고 써요. 이거는 이제 Effective Gross Income (EGI죠). 순영업 소득은 Net Operation Income이다. 그래서 영어 뭐 가끔 영어 쓰죠. NOI다. 이런 거는 이제 Before Tax Cash Flow이다. 그래서 BTCF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는 ATCF죠. 네, 뭐 큰 의미 없고요. 어쨌든 자 만일 잉글리시를 기억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 순영업 소득만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썼느냐? 이 포텐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영어에서는 최대치를 이야기해요. 최대치. 우리가 막 가끔 이야기할 때 그 남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뭐 저희 막걸리 한잔 하자. 야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지위가 포텐셜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포텐셜이라는 건 야 나의 위치가 있지 그런 이야기예요. 최대치.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로스 인컴이라는 거는 전체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총소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벌 수 있는 최대치다 그 이야기죠. 자, 이 방에서 벌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겠어요? 방 10개가 싹 다 임대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임대 단위수 10개에다가 임대 단위수에다가 임대료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3,000. 그래서 공실이나 불량부채는 뭐라 그랬느냐? 공실이 뭐예요? 방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개는 비어 있을 거 아니냐? 있을 수 있고 불량부채는 아니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다 낸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안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보통 얼마를 잡는다 그랬느냐? 이렇게 줘요. 공실이나 불량부채는
5%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주면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3,000에 5%니까 150이다.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맨날 5%입니다. 예, 그래서 주면 준 대로 계산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12월에는 많이 했죠, 사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기초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또 이런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텐데요. 지금 이제 양을 늘려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망설이고 있죠. 지금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1억 주면은 은행 대출 포함해서 살 수 있겠다 판단은 됐고, 앞으로 얼마를 벌 거냐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가봤더니 방이 꽉 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래에도 방이 꽉 찬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공실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투자 분석을 객관적으로 하려면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공실을 눈 감고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이론에서는 5% 정도를 본다 그 이야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한 4%에서 5%를 정상 공실률이라 그래요. 임대사업 해보면은 대략 이 정도는 공실이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가는 4% 정도 나오죠 보통. 예. 자, 강남 같은 경우 그 정도 나와요. 강남, 대란로. 예. 좀 잘 나가는데 잘 안 나가는 데는 훨씬 더 나오고요 공실이. 예. 어쨌든 기타 소득은 뭐냐? 임대 공간 말고 나머지 부분에 근데 주차장이라든가 옥상 광고탑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안에 동전 세탁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뭐 띵띵 얼어가지고 안 될 때 뭐 세탁기 돈 넣고 하더라. 이런 거는 임대 소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그래서 이 잡스러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기타 소득이라 하는데 대략 한 150이라 치자. 그래서 뭐 주차장, 옥상 광고탑 등등등이에요. 아니면 뭐 자판기 등등. 그러면 요거는 이제 빼고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나 빼고 더했으니까 뭐 3,000이네요. 이런 걸 내가 통제 가능한 것 그래서 effective,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럴 때 이걸 운영할 때는 비용이 들어갈 건데 이것도 문제에서 주죠. 예컨대 영업경비 비율이 20%이다. 또는 30%이다. 또는 40%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는 대로 계산하면 돼요. 3이 6이니까 얼마냐? 600. 자, 빼버리면 얼마가 되느냐? 2,400이죠. 요걸 순영업 소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요거는 순수한 소득이에요. 예컨대 제가 뭐 이런 이야기 저번 주에 했죠. 지렛대효과 할 때 1억짜리 사가지고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몇 프로라 그랬어요? 수익률이? 10%. 이런 걸 전체 자본에 대한 거니까 지분 수익률이에요? 종합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이다. 에? 그럴 때 이게 순소득이에요. 전략이 없으면 소득은 순소득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소득을 줘도 지금 아직 그 구별이 안 돼요. 지금 때가 도대체 이게 5개 중에 어떤 소득인지를 구별을 못한다 그래야 지금. 근데 어쨌든 별약이 없다면 이쪽이라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줄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자, 복잡해요. 예컨대 1억짜리 뭐 쉽게만 해가지고 합격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수준에 접근해야 되니까 1억 아까 대출 받았다 그랬죠? 대출. 그럴 때 대출 조건이 이렇다고 치자. 예컨대 대출 기간은 20년이고 1억. 이자는 4.7%라고 가정하자. 4.7%면 현실에 가깝네요. 이렇다 치자. 자, 그럼 우리가 해마다 은행에다 뭘 내긴 내야 될 텐데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아까 뭘 쓴다 그랬어요? 돈 빌렸을 때는 뭘 쓴다고? 저당상수. 그러니까 지금 복습 안 하면 죽어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러고만 갈 게 아니고 그냥 계산까지도 할 거예요 앞으로. 오늘은 계산 안 합니다. 계산까지 가면 힘들어지니까 너무. 그래서 저 혼자 계산할게요. 700이라고 하자. 700. 700. 그 이야기는 저당상수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이야기 안 한다 그랬어요. 보통 문제에서 주니까 문제 줬어요 그냥. 부채사업액은 700이라 하자. 그럼 이제 700을 빼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럼 은행 줄 걸 줬으니까 700 뺀 나머지가 2724 1700인데 이 1700은 누구 몫이에요? 은행 몫이에요? 종합 몫이에요? 지분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전부터는 지분 몫이다 그 이야기예요.
은행 줄 거 다 줬으니까. 그런데 이거 다 나 혼자 갖는 거냐? 소득이 생기면은 정부가 가만히 있어요? 세금 내라 그래요? 왜 그렇죠? 소득세 계산이야말로 여기까지 가면은 미쳐버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에서 숫자로 당연히 주죠. 100만 원이라 치자. 그럼 몇 벌이면 얼마가 되느냐? 1,600이다. 이건 세금까지 뺀 다음이니까 세전이요, 세후요? 세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소득은 이거라 그랬죠, 제가? 이건 이미 전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지분 투자자 많이 가질 수 있는 돈이다. 세금까지 다 뺀 다음이니까. 그래서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질 때 쓰는 소득은 세후연금 수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셨고 계산 과정을 통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확인해 보자. 자, 가로열면 가능조소득이죠. 거기 여러분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공식은 영업의 현금 흐름이요. 가, 유, 순, 전, 후. 이거는 진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진짜 안 외우면, 이건 나중에 정말 그거는 누구도 책임 못 져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가능조소득이죠. 그래서 영업의 현금을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는 potential gross income을 추계하는 것이다. 그랬죠. 가능조소득은 임대 단위수 곱하기 임대료를 곱하면 된다.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얻을 수 있는 최대 임대 수입. 자,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2번에 그러나 임대 공간이 아파트 같은 주거용이건 사무실이나 점포 같은 상업용이건 1년 내내 공실 없이 모두 점유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공실이나 불량부채를 뺀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번에 유효 소득, 다른 말로 유총소득인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따라서 부동산 투자 분석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여유를 도한다. 이에 대한 여유를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가능조소득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보통 5% 준다 그랬죠, 제가. 문제에서 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타 소득이죠. 임대료 수입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 영업 외 수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료, 즉 부동산 영업 말고 그 외 수입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제 회계학 용어인데 영업 외, 다른 말로 기타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유료 세탁기나 자판기 같은 수입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타 소득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용어 다 설명됐고, 자 이제 수용업소득이죠. 수용업소득은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수용업소득이 된다. 그래서 이 영업경비에는 뭐가 있느냐, 그 밑에 거는 나중에 따로 알려드린다 그랬으니까 평가에서 그렇게 나열해서 못 외워요 여러분. 뭐 30개 가까이 되는데 오늘날 이거보다 더 많아요. 여기도 지금 오늘날이 없는 거 많아. 인터넷 통신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즘은 건물이랑 건물은 전부 다 통신비 들어가요. 회선 비용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다 요즘 갈수록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못 외우니까 제가 외우는 방법을 나중에 따로 정리해 드린다 그랬죠. 평가에서 할 거예요, 수익 방식에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죠, 이걸 못 외우면은 영업경비 못 외워요. 이걸 가지고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뭐 그런 걸 못해요. 이 영업경비만 시험에서 6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그러니까 못 외우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가로 4번. 세전연금과 세후연금이다 그랬는데, 동그라미 이번에 저당 대부에 대한 매년에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수용업소득에서 제외한 것, 뺀 것을 세전현금흐름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 밑줄, 그런 거 좀 신경 써야 되고요. 저당 대부에 대한 매기간의 원금과 이자 지급분을 합해가지고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고 한다. 용어 3개 다 기억한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동그라미 2번은 두 줄 내려가서 저당 투자자가 획득하는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소득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세전현금으로서 소득세 빼버리면 세후가 된다.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매각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이 매각현금 흐름은 여기 영업의 현금 수지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여러분 이거 연결해 버리죠. 자,
자, 지분 복귀액인데, 요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순 빼기 미자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영업수지가 시험에서 대략 한 20여 개가 나왔다면 이쪽 지분복귀액은 뭐 꼴랑 한 3번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래도 기억해야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현금 유입은 요거 영업수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분복귀액도 알아야 유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분석을 하려면 어차피 둘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그게 이제 순매도액이죠. 순매도액이다. 가장 줄이려면 뭐 여기서부터 가는 게 좋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미, 상환, 저당, 잔금을 빼요. 어디서 들어본 용어죠 지금 이거? 빼면은 뭐가 되느냐? 세전 지분복귀액이라는 게 되고, 여기서 자를 빼야죠. 또 미하고 자를 빼는 거니까 자본 이득세예요. 뭐 흔히 세법에서 여러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세후 지분복귀액이라는 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순에서 미자만 빼면 세후 지분복귀액이 나온다지, 그런 논리죠. 그런 논리인데요. 그 위에는 뭐냐, 위에. 책에는 있는데 왜 이야기 안 하시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외울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순소득은, 순수한 소득은 우리가 마치 기업에서 순이익 구하듯이, 제가 11, 12월 달에 그런 이야기 드렸죠. 순이익 어떻게 구한다 그랬느냐? 손익계산서가 이런 거예요. 매출액, 다른 말로 매출총액이라 그러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이익이라 그래요. 여기서 판매관리비 이런 걸 빼면은 여기에 이제 대략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회계학에서는 이제 과정이 중간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빼고 뭐 난리를 쳐야 되는데, 놔두고, 어쨌든 순수한 이익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용을 더한다고요? 비용을 빼면 된다고요? 비용. 이것도 비용이에요. 매출원가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을 뺀 나머지로 우리가 순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순수한 소득 그러면은 어쨌든 전체 총소득에서 비용 뺀 거다, 그 이야기고, 여기 순매도액 그러면 총매도액에서 비용 뺀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매도액이 뭐냐 그러면 매도가액이죠. 뭐 얼마에 팔았냐, 여기서 뭘 빼면 되느냐? 매도 비용을 빼면 된다. 근데 중개수수료라든가 등기 이전 비용 같은 걸 빼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암기를 줄이려면 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순, 네트.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요즘 사람들은 이제 연봉제라 그런 게 잘 안 통하는데, 옛날 우리 때는 제가 이제 1990년대에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때는 이제 연봉을 이야기할 때 네트로 얼마냐, 그로스로 얼마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아주. 그래서 넷 그러면은 순수한 월급만, 그로스 그러면은 월급에다가 각종 수당 싹 다 더한 거, 보너스까지.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네트라는 건 뭔가 다 뺀 거 이야기예요. 이것저것 다 뺀 거. 그래서 그와 같은 용어다. 그러니까 이쪽부터 외우기 싫어가지고 지금 줄여놓은 거예요. 순 미자로.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아까 우리가 몇 년 갖고 있는다고 가정했어요? 5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지금 이제 뭐 좀 오고 계시나요? 지금 임대료는 1,600이다. 그래서 3년간 갖다로 가정한 것이고, 요 얘도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쓸 텐데 계속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이걸로 수년까지 계산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걸 싹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팔았다. 그랬더니 2억짜리가 제법 올라가지고 3억이 됐다. 3억. 이제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매도가액은 3억 1천만 원인데, 3억 1천만 원, 뭐 3억 1천이라고 그럴까요?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3억 1천. 각종 중개수수료하고 이전 비용 등등 해가지고 1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순수하게 내 손에 똑 떨어진 건 얼마란 말이냐? 3억 순매도액. 그런데 이 3억이 다 내 거냐,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1억 받았는데
대출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뒤에 집을 팔았어요? 3년 있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뭐 갚기는 갚았는데 다 갚은 거예요? 갚다가 말았어요? 예? 좀 머리가 아플라 그러죠? 아까 봤다시피 3년 뒤에 팔려면 갚다가 남는 건 뭐가 있다 그 이야기지. 남아있는 잔금이 있다. 미상환. 예? 저 용어를 우리가 11월 달에도 들은 용어죠. 그런데 기억이 전혀 안 나죠. 미상환 저당 잔금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예? 저쪽일 수도 있었고. 자, 이렇게 미상환 저당 잔금이 있는데 오늘 뭐 이걸 계산하면은 여러분이 있겠어요? 집에 가버리지? 그러니까 놔두고 혼자 계산하겠다. 자, 그동안에 갚은 게 500이라 치고 그러면 남은 거 미상환 된 게 얼마냐? 500이에요. 1억에서 500 갚았으니까 9,500이에요. 이렇게 드리겠다 그게 숫자로. 예, 미상환 된 건 9,500이다라고 드리겠다. 그러면 세전 지분 복격이 얼마냐? 2억 500이다. 예, 2억 500. 예. 그런데 자본이득세 양도세를 계산해 봤더니 이건 여러분 절대로 계산 안 시키죠.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 못해요 이거요. 회계학을 알아야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면 범위 초과예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내가. 저같이 까칠한 사람은 바로 이의 신청하죠. 아니 뭐 중개사 되는데 회계학도 공부해야 되냐? 과목으로 넣지 그러니? 막 따질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2억이다라고 계산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할 때는 가장 정확한 소득이 세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했으면 여기요. 이렇게 2억이라고 구했다 그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제. 아까 제일 먼저 이걸 썼지만 내가 투자한 돈은 얼마냐 그러면 2억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투자한 돈은 지분 투자액이니까 얼마냐? 1억. 아니 지금 빌린 거는 중간에 갚다가 집 팔고 나서 나머지 다 줬다며 빌린 거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행 돈은 떼먹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나 좀 알려주라니까. 나 아직 대출 좀 있어요. 또 제발 떼먹고 싶어. 뭐 우리는 대출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막 부동산 투자를 좀 하는 편이니까. 그런데 지금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뭐 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있어. 아직 2억 좀 넘는 것 같아. 기억도 제대로 안 해요. 한 5억까지 갔는데 이제 좀 줄인 거예요. 막 빌립니다. 된다 싶으면. 요즘은 또 이제 규제가 좀 심해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안 빌려줄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막 빌려줬어요. 부동산만 괜찮으면. 담보대출이니까.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는 1억 투자했다. 그래서 해마다 뭐 버는 게 좀 있었고 그런 걸 영업이 영업시라 그러고 팔아먹어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더라 그런 걸 지분 투자액에 되돌아온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이다. 영어 좀 쉽게 정리하세요. 이와 같이 유출이 얼마인지 알았고 유입이 얼마인지 알았다면 유입 하나 둘 셋 네 가지 유입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비교해서 투자할 건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확인해버리고 얼른 쉬자고요. 힘드니까 빨리 확인할게요. 그럼 그 319쪽의 첫째 줄입니다. 매각현금흐름의 첫째 줄이죠. 현금흐름의 두 번째 출처는 투자물의 처분에서 연유이 된다.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 다시 처분하는 수가 많은데 처분으로 인한 차익은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걸 지분복귀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에게 되돌아오는 돈 지분복귀액이다. 그래서 지분복귀액이 이제 뭐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건 아직은 어려우니까 놔두시고 여러분 넘어가셔가지고 바로 이번에 순매도액이라고 있는데 매도 가격에서 경비 뺀 것 그런 다 아시죠? 바로 선번에 세전 지분복귀액이죠.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공제한 것 그랬고 세후는 순매도액에서 저당 잔금을 지하면 세전이 되고 여기서 다시 자본이득세를 지하면 세후가 된다. 그래서 이제 공식에 대한 설명일 뿐이죠. 그 정도 됐고요. 영업소득세는 뭐 그건 나중에 3월달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자 조금 쉬셨다가 제4절에 부동산 투자분석 기법으로 갈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뵐게요. 예.